이순신 장군님, 야후는 다음이 물리치겠습니다. 도발적이었던 홍보 멘트만큼 무료 메일이라는 파격적인 서비스를 도입하며 한때 포털 점유율 1위를 선점했던 다음. 그런데 요즘 검색할 때 다음 쓰는 분 있으세요? 그도 그럴 것이 검색, 웹툰, 뉴스 등 각종 서비스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해졌다는 여론이 늘어나고 있고요. 실제로 다음의 검색 엔진 시장 점유율은 2%대로 폭락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다음을 인수 합병했던 카카오가 다시 다음을 독립시키겠다고 합니다. 사실 다음은 카카오 인수 뒤 기세를 폭삭 잃은 건 아니고요. 2004년부터 1위의 자리에서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메일로 흥한 다음, 메일 때문에 유저들을 한바탕 크게 잃게 되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막을 방도가 없던 스팸 메일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루에 스팸 메일이 10통에서 20통이나 와도 삭제 말고는 답이 없었고요. 심지어 스팸 메일만 받는 주소를 만들 정도였습니다. 다음은 이에 온라인 우표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했죠. 진짜 우체국처럼 모든 이메일의 우표값을 받겠다는 건 아니고 대규모 메일을 발송하는 주체가 메일 한 통당 10원을 지불해야 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이거 괜찮을 수도 있겠다 싶지만 인증용, 마케팅용 메일을 보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가 한두 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른 사이트들은 한 메일로 가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데요. 이거 한 메일 때문에 다른 사이트 가입이 쉽지 않네? 슬슬 열받은 이용자들은 네이버 메일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네이버는 지식인, 블로그 등을 시작하며 야금야금 이용자들을 쓸어모으고 있었고요. 거기에 블로그 있어요? 다음에서 사람들이 몰려오자 공격적인 광고로 젊은 층을 사로잡고 다음이 폐지한 어린이 사이트를 꾸준히 유지하며 굳건히 세워진 1위, 다음을 제쳐버렸고요. 다음은 이때를 기점으로 쭉 하락세를 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다음을 카카오가 왜 인수했지 싶잖아요. 사실 다음은 네이버를 다시 제치지는 못했지만 국내 포털 2위를 꾸준히 유지했고요. 뉴스나 지도, 게임, 웹툰, 커뮤니티, 카페, 책, 메일 등 방대한 콘텐츠와 운영 노하우, 그리고 개발자라는 인재들까지 보유하고 있었죠. 실제로 합병 당시 다음의 시가총액은 1조를 웃돌 정도였어요. 다음이 가장 강점이 있었던 이유가 사용자 기반이 굉장히 컸다고요. 카카오는 그런 커뮤니티는 없었어요. 브릿지.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플랫폼의 네트워크 효과를 다른 네트워크로 전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이 가지고 있는 그 거대한 고객 기반을 카카오로 전이시킨 거죠. 마침 돌파구가 필요했던 다음도 카카오와 손을 잡았지만 오히려 영향력을 점점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카카오와 겹치는 서비스, 스마트폰용 메시지 앱 마이피플과 뮤직 스트리밍 앱 다음뮤직을 종료했고요. 다음지도는 카카오맵으로 변경되고 웹툰도 카카오 엔터로 사업을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붕 아래 같이 살게 되면서 서로 경쟁이 불가피해진 알짜배기 콘텐츠들을 전부 카카오로 넘기게 된 거죠. 중복되는 서비스는 다음 것들을 거의 모조리 종료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이 10년 동안 그다지 많지 않았던 건 두 기업이 애초에 모바일과 PC라는 전혀 다른 성격으로 결합됐기 때문에 융합하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바일을 더 키우고 싶던 카카오와 포털 중심의 다음, 이 둘의 조합은요 서로 시너지를 일으키기보다는 한쪽의 성장을 밀어주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다음은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빙에게까지 시장 점유율을 밀리며 2%를 기록했고요. 매출도 매년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가면 갈수록 존재감이 희미해져가는 다음을 가만 볼 수 없었던 카카오는 분사라는 칼을 뽑아든 건데요. 다음은 지금 구조로 성장하기 어려우니 빠른 의사결정과 자율적인 실험으로 경쟁력을 되살리는 것이 목표라고 그 이유를 밝혔죠. 그런데 사실 다음은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고요. 이미 카카오의 핵심 콘텐츠를 내줘버린 상황에 과연 독자적으로 경쟁력을 되살리는 게 가능할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과거에도 카카오는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카카오 모빌리티를 분사한 후 매각을 시도했었던 사례가 있기도 해서요. 일각에선 다음도 똑같은 수순을 밟는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카카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다음은 비핵심 사업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AI한테 투자하려면 방향성을 전환해야 된다는 거죠. 독립법인으로 전환한다는 건 결국 독자 생존하라는 뜻이고 독자 생존하지 못하면 향후 매각으로 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은 계속 발생하는 거죠. 그렇지만 카카오 대표는 최근 매각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는데요. 100% 카카오가 자회사인 상황이라 매각보다는 차차 지켜보겠다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어요. 100% 자회사란 뜻은 경영권과 소유권을 카카오가 갖고 있기 때문에 다음을 매각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입장이고요. 그 입장이 현재로선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다음은 최근 종합 콘텐츠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며 숏드라마 콘텐츠도 내보였고요. 그 외에도 미디어, 커뮤니티 등을 활용해 다양한 실험에 도전하며 AI, 콘텐츠 등 카카오와
카카오와의 시너지도 이어간다고 덧붙였는데, 그런데 사실 이거 어느 플랫폼에서든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과연 다음이 이것들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시도가 절박하면서 나온 것일 수는 있겠지만 이미 시장에서 확고한 기반을 가진 플랫폼들과 경쟁할 만큼 독자적이고 차별화된 강점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표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남들 다 하는 것보다 약 20년 전 무료 이메일 제공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것처럼요. 지금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다음이 보여줘야 그나마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잃을 게 없습니다. 검색에서 이메일, 이메일에서 블로그, 블로그에서 쇼핑, 쇼핑에서 AI 이렇게 계속 변화되는 패러다임의 흐름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게 다음한테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서 경쟁력을 찾아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과거 파격적인 문구와 무료 이메일 도입으로 대한민국 1위 포털로 등극했던 다음. 그때처럼 이용자들을 놀라게 할 파격적인 변신으로 과거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반짝 빛났던 추억으로 남게 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UCC랑 이메일 그리고 다음 카페는 진짜 충격이었는데. 최근 국내 식음료 업계를 강타한 외국 기업이 있습니다. 이름은 졸리비, 영어로 즐거운 꿀벌이라는 뜻이고요. 꿀을 빨아먹는 꿀벌처럼 알짜배기 브랜드를 야금야금 손에 넣고 있어요. 어느 정도 알짜냐면요, 작년에는 국내 저가 커피 중 가맹 점수 2위를 자랑하는 컴포즈 커피를 약 4,700억 원 규모에 인수했고요. 현재 700개 이상의 가맹점을 가진 데다 2019년부터 작년까지 매출과 영업이익이 2배 가까이 오른 노랑통닭 인수도 유력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기업 많은 분들이 낯설게 느끼실 텐데요. 동남아시아에서는 무려 맥도날드와 맞먹는 패스트푸드 브랜드라고 합니다. 졸리비는 1978년 필리핀에서 창립돼 벌써 50년 가까운 역사를 가졌는데요. 구매력, 신뢰도 등에서 동남아시아 내 1위 식품 브랜드로 꼽히기도 하고요. 전 세계 20여 개국에 2천여 개의 매장이 있어서요. 유학이나 관광 등의 이유로 현지에 가본 사람들한테는 익숙하다는데요. 헐, 나 여기 치킨 좋아해. 졸리비 맛있는데 들어오면 좋을 듯? 초쳐서 미안한데 나는 정말 노맛이라고 느꼈어서 호불호 꽤 센 것 같더라고. 그런데 최근에는 동남아시아를 넘어 세계 식음료 업계의 다크호스로 떠오르는 중이에요. 미국의 커피 전문점 커피빈, 홍콩 딤섬 전문점 팀호환 등 10여 개 유명 브랜드를 직접 인수하거나 특정 국가 내 사업권을 확보했거든요. 특히 2012년 졸리비가 인수한 베트남의 하이랜드 커피는 적극적인 매장 확장과 현지화 전략으로 850개 매장을 가진 베트남 최대 커피 체인이 됐는데요. 베트남은 필리핀 다음으로 졸리비 매장이 많은 나라여서요. 이제 베트남처럼 우리나라에도 졸리비가 상륙하는 건가 싶지만요. 그런데 졸리비는 왜 직접 매장을 열지 않고 국내 브랜드를 먼저 인수한 걸까요? 졸리비라는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한국이 높지는 않은 편이에요. 한국 시장이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한국 고객들의 브랜드 충성도가 상당히 높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전국 단위로 매장을 갖춘 컴포즈 커피나 인지도 높은 노량통닭을 통해서 한국 시장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전 세계 2천여 개에 달하는 졸리비 점포는 대부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에 있고요. 그 외에는 미국, 캐나다 등 필리핀 이민자가 많은 국가 위주로 분포해 있는데요. 그만큼 필리핀 식문화에 익숙하지 않으면 호불호가 강할 수 있다고 해요. 오래 산 사람들은 이 쿰쿰함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졸리비 냄새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졸리비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 특유의 향이 있어요. 특히 졸리비의 주 메뉴는 필리핀 스타일 치킨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워낙 치킨에 진심이잖아요. 그래서 낯선 입맛에 졸리비가 들어왔을 때 성공을 장담하기 쉽지 않으니 일단 노랑통닭을 통해 한국 시장을 더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듯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해 검증된 현지 브랜드 인수 전략을 취하는 졸리비. 이런 전략 덕분에 최근 5년간 영업이익과 매출 모두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요. 작년 매출만 약 2,700억 페소, 우리 돈 약 6조 5천억 원에 이르고요. 영업이익은 약 173억 페소, 우리 돈 약 4,170억 원에 달합니다. 원래 졸리비는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출발했는데요. 창업주인 토니 탄 칵티용은 중국인 요리사 출신인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일찍부터 요식업 트렌드에 민감했고요. 1978년 무렵 패스트푸드를 좋아하는 필리핀 내 트렌드를 파악하고 과감하게 샌드위치와 햄버거 등으로 주 메뉴를 바꿨어요. 하지만 3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는데요. 글로벌 공룡 맥도날드가 필리핀에 진출한 겁니다. 당시 매장이 5개에 불과하던 졸리비의 창업주는 발상의 전환을 꾀하는데요. 많은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맥도날드와 진검승부를 펼치는 대신 치밥이나 스파게티처럼 필리핀 사람들의 식성에 맞춘 메뉴를 출시한 거죠. 이 졸리비에 있는 스파게티가 맥도날드에 비교했을 때 압도적인 사랑을 더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맥도날드의 스파게티는 좀 뭔가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맛이라면 졸리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현지에서 먹는 예를 들어 바나나 케찹이나 햄이나 이런 것도 필리핀 소시지를 사용해서 훨씬 더 필리핀스럽게 잘 녹여냈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졸리비는 맥도날드를 제치고 필리핀 내 최대 패스트푸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요. 심지어 졸리비의 영향으로 지금은 필리핀 맥도날드에서도 치밥 등 현지화된 음식을 맛볼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해외 진출 시 면밀한 시장 검토를 통해서요. 직접 매장을 열거나 현지 브랜드를 인수하는 전략을 취한다고 볼 수 있죠. 졸리비가 성공한 데에도 현지 소비자들의 눈높이를 얼마큼 잘 사로잡았는가에 대한 분명히 성공이 있을 거라고 봐요. 일단 졸리비 입장에서 한국 진출의 첫 단추는 잘 꿰인 듯합니다. 특히 가맹점 수만 2,600개에 달하는 컴포즈 커피 인수권이 졸리비의 국제 매출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는 현지 분석도 나왔거든요. 그리고 국내 업계에서도 졸리비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는데요. 졸리비라는 글로벌 외식 브랜드가 눈여겨볼 정도의 성장성과 시스템을 갖춘 브랜드가 국내에 있다는 건 우리 프랜차이즈 산업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전 해석이 되거든요. 국내에서 경쟁 구도가 더 치열해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자본력도 많고 글로벌 운영 경험이 많은 기업이 한국 시장에 들어오면 이제 기존 국내 업체들 입장에서는 위기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지구 반대편에서 태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나비 효과처럼 필리핀에서 건너온 졸리비 효과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 어느덧 취임 2주차를 맞은 이재명 대통령. 대선 유세 기간 중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투자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며 개미 투자자임을 밝혔는데요. 저는 원래 주식을 하던 사람인데 대선에 떨어지고 먹고 살자고 주식을 샀지 않습니까? 또 조선주를 꽤 많이 샀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하필 또 당선돼가지고 국방위로 가는 바람에 이해충돌된다고 그때 팔았는데 그때 15% 손해봤거든요. 지금 3배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이번 경제 공약을 보면 개인 투자자의 처지를 대변한 정책이 눈에 띕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주식, 코인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이재명 정부의 주요 슬로건 중 하나, 바로 코스피 5000 시대 개막인데요. 국내 기업 주식이 비슷한 외국 기업보다 저평가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나아가 코리아 프리미엄, 국내 주식의 고평가 시대를 실현하겠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 지배 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공약은 바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규칙이 지켜지는 정상적인 시장이 돼야 됩니다. 이 조작하는 거 절대 못하게 해야 되고. 이 대통령은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다라며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사전 모니터링과 범죄 엄단 시스템을 보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 번 무산됐던 상법 개정안을 더 강하게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바로 주주 충실 의무. 기존 상법은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만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라고 했다면 민주당이 올 초 추진한 개정안에는 이사가 회사뿐만 아니라 전체 주주의 이익 역시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개정이 만약에 이루어지면 이제 소액 주주와 일반 투자자들의 이제 권익 보호가 좀 강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좀 책임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좀 해소해서 한국 자본시장의 신뢰도와 또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다는데요. 이게 뭐냐면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 많이 보셨죠? 그럼 거부하겠습니다. 선임을 찬성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드라마에 나온 것처럼 일반적으로 이사를 선임할 때는 보통 결의 방식으로 진행하는데요. 전체 발행 주식 중 일정 비율 이상의 찬성만 있으면 이사를 선임할 수 있어서 대주주에게 매우 유리해요. 3명의 이사를 뽑는다고 치면 대주주가 3명을 마음대로 뽑을 수 있다는 거죠. 소액주주의 의견은 반영되기 어려워요. 반면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뽑을 때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가져요. 3명의 이사를 뽑는다면 한 주당 3표씩 가지는 거죠. 어차피 주식수에 따라 의결권을 받는데 뭐가 다른 거냐고요? 집중투표제에서는 소액주주들이 원하는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거든요. 전략을 잘 짜면 최소한 한 명은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뽑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집중투표제는 소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개미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안으로 꼽혀요. 사실 집중투표제는 이미 상법에 규정되어 있었지만요. 기업 내부 규칙을 통해 회피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개정을 통해 집중투표제를 의무로 바꾼다고 합니다. 개정안에 새롭게 반영되는 제도도 있습니다. 바로 3% 룰인데요. 기업에서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에요.
내용이에요. 기업 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최대 주주의 영향력을 축소해서 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된 제도라고 합니다. 투자 좀 오래 해봤다면 내가 주식을 산 기업이 갑자기 두 개로 쪼개지면서 주가가 폭락했던 경험 있으시죠? 일부 기업이 핵심 사업을 물적 분할해서 자회사를 상장을 할 때 모회사의 가치가 좀 하락하고 기존 소액주주가 피해를 보는 현상이 이제 나타났거든요. 이게 지배주주에게는 이제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이지만 소액주주들에게는 불이익이 초래돼서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 논란이 계속 제기되어 왔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쪼개기 상장 시 자회사 공모주 중 20% 이내를 모회사 일반 주주에게 우선 배정하는 방안이라든가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제도화해서 주주의 이익을 증진하는 내용도 이번 정부의 공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식 말고 투자할 만한 거 더 없나?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 중 하나로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화폐에 현물 ETF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가상화폐 현물 ETF는 코스피를 따르는 코덱스나 타이거, S&P 500을 따르는 SPDR처럼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 가격을 기반으로 하는 펀드인데요. 주식처럼 쉽게 거래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가상화폐 시장에 대규모 자금이 유입될 거란 기대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작년 1월부터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시작했는데 출시 2달이 안 돼 440억 달러, 우리 돈 약 60조 원 이상의 자금이 유입됐다고 해요. 요즘 새롭게 떠오른 스테이블 코인 관련 정책도 빼놓을 수 없죠.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원화 등 법정화폐의 1대1로 가치를 연동해서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가상화폐인데요.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인 USDT의 경우 미국 달러의 가치가 연동돼 있어요. 1달러가 1USDT인 셈이죠. 스테이블 코인이 주목받는 이유, 실제 화폐와 가치가 거의 같다 보니 환율과 통화 시장에도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발빠르게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화하려고 준비 중인데요. We're optimistic that the Senate is able to move quickly on passing a Clean Genius Act and for the House to follow up and do the same. 이미 시장의 90% 이상을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점유하고 있어서 현실 세계에서도 기축 통화인 달러가 디지털 세계까지 장악한다는 우려가 있어요. 원화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점차 등장한 이유입니다.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도 우리가 만들어놔야 어쨌든 소외되지 않고 국부 유출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하죠. 가상화폐 현물 ETF, 스테이블 코인 등 여러 디지털 자산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가상자산이 금융제도에 포함돼 있지 않아서요. 과세, 보안 인증, 자본 세탁 문제 등 논의해야 할 게 산더미같이 많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은행권과 금융당국, 정치권에서 점차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데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관련 공약을 냈던 만큼 앞으로 가상화폐가 우리 시장에서 어떻게 자리 잡을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부동산 정책도 빼놓을 수 없겠죠? 부동산도 국내 주요 투자처 중 하나인데요. 지난 20대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부동산 규제에 강경한 태도였던 이 대통령. 그러나 이번 대선 유세 기간에는 이전과는 조금 다른 생각을 내비쳤는데요. 네,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집은 주거용이지 투자 투기용이 아니어야 된다.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불가능하더라고요. 자본시장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가 국민들이 투자할 데가 없어요. 오로지 부동산. 그러니까 주거 더하기 투자 동시에 두 가지 효과가 있으니까 이걸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포트폴리오를 보면 부동산이 너무 압도적으로 많아요. 사실 대체 투자 수단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고 그게 사실은 금융자산 투자죠. 그중에 주식 투자. 이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진 않겠다라며 부동산 규제를 늘리기보다는 주거 지원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재명 정부가 이러한 기조를 실현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는 상황입니다. 취임 첫날부터 비상경제 점검 TF를 주재하는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재명 정부. 과연 대선 때 공약했던 대로 1,400만 개미들과 함께 코스피 5천 시대를 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고물가 시대, 밖에서 한 끼 먹는 것도 부담스러운 요즘 모두가 쉽게 지갑을 열지 않는 상황에 혼자 웃고 있는 음식이 있었으니 바로 햄버거입니다. 요즘 햄버거 업계 그야말로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요. 국내 1위 맥도날드는 지난해 매출 1조 2천억 원을 넘어서며 8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요. 롯데리아의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 버거킹, 맘스터치, KFC도 창사 이래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죠. 이렇게 햄버거가 유독 잘 나가는 건 가격 부담 없는 한 끼이기 때문인데요. 장기간 경기가 침체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소비 심리가 되게 많이 경색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모든 소비 선택에 있어서 가성비 가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되고 있어요. 다른 일반 F&B 1인 식사의 외식비가 굉장히 많이 증가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생겼다. 2만 원 훌쩍 넘는 외식이 흔한 시대. 햄버거 세트는 음료까지 포함해 10,000원 한 장이면 충분하잖아요. 실제로 국내 버거 프랜차이즈의 대표 메뉴들을 살펴보면 단품은 5,000원대, 세트는 7,000원대면 즐길 수 있죠. 가격도 착하지만 빠르고 간편하게 혼밥을 할 수 있다는 점도 햄버거가 자주 선택되는 이유 중 하나고요. 최근 들어 햄버거의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변한 것도 인기에 힘을 보태고 있다는데요. 과거에는 정크푸드의 대명사였던 햄버거가 이젠 탄단지를 나름 갖춘 식단으로 통하면서 다이어터들의 구원템으로 급부상한 거예요. 최근에 사실 저 햄버거를 좀 많이 먹었어요. 다이어트나 건강에 햄버거 좀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단백질 50g에 패티 2장과 빵, 거기에 뭐 피클 몇 개, 뭐 이 정도만 딱 들어가 있어서.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버거 브랜드들은 발빠르게 다양한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기상천외한 신메뉴와 다양한 콜라보로 매번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는가 하면 런치타임 할인 같은 가성비 프로모션에 핵심 상권을 겨냥한 직영점 확대까지 브랜드마다 물 들어올 때 노젓기를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싱글벙글 웃고 있는 햄버거 업계와는 달리 피자 업계는 울상입니다. 주요 프랜차이즈 매출 추이를 보면 너나 할 거 없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요. 영업이익마저 피자헛은 약 24억 원, 미스터 피자는 21억 원의 적자를 각각 냈죠. 도미노 피자는 70억 원으로 흑자를 냈지만 이는 판매 관리비 절감에 따른 결과라고 해요. 사실 이런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닌 게요. 국내 프랜차이즈 피자 시장 규모는 2019년 이후로 1조 원대에 머물고 있어요. 피자의 인기가 식은 이유는 햄버거가 잘 나가는 요인과 정반대의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1인분씩 시키는 거랑 3, 4인분에 나오는 피자하고는 기본 오더의 단위가 좀 다르다. 사람 수로 나누면 비싼 게 아닌데 그리고 이제 피자 한 판 단위로 시키기 때문에 가족의 뭐 정말 회식의 종말의 시대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기준 세트만 시켜도 3만 원에서 4만 원이 훌쩍 넘는 데다가 1인 외식이 일상인 요즘엔 양도 너무 많게 느껴지잖아요. 한마디로 혼자 먹기엔 좀 애매한 음식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일까요? 전체적으로 침체된 피자 업계 속에서도 가성비를 표방하거나 1인용 피자로 포지셔닝한 업체들은 그 틈새를 파고들며 살아남고 있는데요. 가성비 피자의 대명사 피자스쿨은 지난해 영업이익 56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44% 증가했고요. 피나치공도 211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며 이례적인 실적을 거뒀습니다. 고피자, 피자 먹다 등 1인용 피자로 포지셔닝한 브랜드들도 점차 입지를 넓혀가며 자리를 잡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대형 프랜차이즈 브랜드들도 각종 제휴 혜택을 강화하고 다양한 가격 할인 전략을 펼치며 살 길을 찾고 있는데요. 하지만 할인 행사로 점유율 싸움을 하는 건 결국 출혈 경쟁이라서요. 미봉책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다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내거나 콜라보 같은 걸 통해서 새로운 혁신성을 보여줘야만이 피자 업계가 지속 성장할 수 있다. 프리미엄 시장으로 업그레이드하거나 아니면은 가성비를 추구해서 저가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거나 하는 선택이 놓여져 있는데 지금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은 계속적으로 수요 감소가 불가피하다. 가격 정책만으로는 부족함을 느꼈는지 1인용 피자 메뉴를 내놓으며 혼밥 수요를 뒤늦게나마 공략 중이기는 한데요. 피자는 상대적으로 접근성을 되게 많이 해결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햄버거는 그 매장 안에 들어가서도 손쉽게 먹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간편성이 있는데 1인용 피자라던가 가성비 피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자 가게에 들어가서 그거를 먹고 나오기에는 기존에 유지되던 대형 프랜차이즈들의 매장 자체가 고급스러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허들이 있는 거죠. 이런저런 요인이 맞물려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는 패스트푸드 업계. 실속으로 꽉 찬 햄버거에 피자는 다시 반격에 나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영상 보니까 배고프네. 오늘 저녁 햄버거랑 피자전이 뭐 먹지? 여러분 혹시 일경원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나요? 하루에 1,000억씩 쓴다고 해도요 274년이 걸리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요즘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우리 돈 4,800조 원쯤 되니까 엔비디아가 2개 있는 셈인 거죠. 그런데 무려 5경 원이라는 빚을 지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 재무부 집계를 보면 미국의 현재 국가부채는 36조 달러가 넘습니다. 한국 원화로 따지면 5경 원에 이릅니다. 이러다 보니 매년 이자 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어나서요. 1년치 미국 국방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을 이자 내는 데 쓰고 있습니다. That was unprecedented. That we're borrowing to pay the interest on the previous debt. Well, that's like getting a new credit card to pay off the old one. 미국은 어쩌다 36조 달러라는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 걸까요? 미국 정부가 빚을 내는 건 기본적으로 재정 적자가
적자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쓰는 비용인 지출이 더 많다는 거죠. 미국 부채 문제가 뭐 어제 오늘 일인가 싶잖아요. 그런데 워싱턴 포스트가 최근 미국의 국가 부채가 늘어난 과정을 소개했는데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2001년 이후 엄청난 속도로 재정 적자가 불어났다는 겁니다. 이 기간 전쟁과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국가적 위기가 있었지만요. 역대 정부마다 감세를 했던 것도 원인 중 하나라는 게 워싱턴 포스트 분석인데요. Back into our country, and that means jobs, and it means really the formation of new, young, beautiful, strong companies. 그 결과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수준의 빚을 떠안게 됐다는 겁니다. 국제신용평가사 S&P와 피치에 이어 지난달 무디스까지 최고 등급이던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낮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We need to honestly fix Social Security, which is headed towards insolvency. Same with one of the trust funds in Medicare. Those require real choices. We do have to make changes to our welfare programs. We do have to look at how our defense procurement programs work and all the money that's wasted there. We do have to put discretionary spending caps on, and we do have to raise taxes. 전문가 말처럼 미국 정부가 짊어진 부채를 해결하는 방법은 사실 간단합니다. 지출을 줄이고 세입을 늘리면 됩니다. 트럼프 2기 출범 직후 정부효율부 도지가 이런 배경에 탄생한 겁니다. 정부효율부 첫 수장을 맡은 일론 머스크는 해고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주도하며 요란하게 정부 지출 줄이기에 나섰는데요. I had gotten a text from our union rep and he told me that I was going to be fired the next day. 결과는 어땠을까요? 머스크의 도지가 지난 130일간 줄인 예산은 약 1,500억 달러 수준입니다. 2조 달러를 줄일 수 있다고 자신했지만 결론은 지출을 줄이는 게 쉽지 않았던 거죠. 그럼 이제 정부 세입을 늘리는 방안이 남아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정반대로 감세를 약속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표현한 대규모 감세 법안은 이미 지난달 하원을 한 표 차이로 통과했는데요. 개인 소득세율과 법인세 최고 세율을 인하하고 국경과 국방 예산을 크게 늘리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까지 자기가 최종 서명할 수 있도록 하라고 상원을 압박하는 중인데 민주당의 거센 반발 속 공화당 일부 의원들도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an't accumulate more debt. $2 trillion in debt this year is too much. If you're going to borrow $5 trillion, it means they're going to get to that limit within the next year or two. 감세안이 상원 문턱을 넘을 경우 추산되는 미국 재정 적자는 10년간 3조 8천억 달러, 우리 돈 5,200조 원 규모. 트럼프 정부는 복지 지출을 줄이고 다른 나라들 상품에 관세를 매기면 이 적자를 메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o you're seeing tariff revenue go up a lot, which is another thing that helps the fiscal situation. When these hospitals close next year, and they moved up the deadline for these cuts so that real hospitals have no chance to survive, don't come to us. 그럼 만약에 미국이 지금보다 더 많은 부채가 쌓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미국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00% 수준까지 상승했는데요. If the publicly held debt goes above roughly 175% of GDP, things get pretty hard at that point, and 200% is really the drop dead limit. And the reason why is once you hit that limit, you couldn't possibly raise taxes enough at that point to meet the interest payments. 다시 말해 상상도 못할 엄청난 후폭풍이 몰려온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이번에도 미국 위기로는 과장된 주장이라고 지적합니다. 흔히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에 비유하곤 하는데요. Buy a bond. You can be the guy that helps supply the guns and planes and tanks. 미국은 달러를 가진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국채를 찍어내서 돈을 조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동안 빚을 갚지 못해 디폴트, 즉 채무 불이행에 빠졌던 중남미 국가들과 달리 외환 유동성 위기에 취약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디폴트는 사실상 없을 거라는 설명입니다. 얘가 이제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하거나 유예하지 않으면은 아마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과거에도 보면 부채 한도 협상이 막판에 타결돼서 디폴트를 피해왔던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디폴트 발생은 생기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만약에 실제로 그렇다 그러면은 금융시장에도 큰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들이 감안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국채 발행으로 빚을 메우는 악순환이 언제까지 통하겠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최근 미국의 국채 수익률, 시중 금리가 급등했었고 막대한 정부 부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것이 미국 정부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미국 경제의 장기적인 불확실성, 특히 트럼프가 펴고 있는 정책의 불확실성
부분과 맞물리면서 미국의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은 이번에도 디폴트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OTT보다 한 번쯤 해봤을 고민. 쥐락실도 봐야 되고 피해 게임도 봐야 하는데 티빙이랑 웨이브 중에 뭐 구독하지? 그런데요, 티빙이랑 웨이브가 이번엔 정말 합병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더 이상 이런 고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번엔 진짜 최종 맞는 거지? 사실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 소식은 2023년 12월부터 들려왔잖아요. 이제는 하나만 구독해도 둘 다 볼 수 있어? 생각했던 이용자들은 드디어 둘이 합병되는구만. 진짜 편하겠다. 빨리 고고. 반응을 불태웠고요. 기대감을 드러낸 건 소비자들뿐만 아니었습니다. OTT 1위를 달리는 넷플릭스. 외국 기업이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동을 걸기에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 둘의 통합으로 넷플을 막을 수 있는 토종 OTT가 부상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또 티빙과 웨이브 입장에서도 이번 결정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두 회사의 합병은 콘텐츠를 수급하는 비용을 줄이면서도 이제 가입자를 늘리는, 그래서 효율성을 획득하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국내 OTT 사업자들이 해외 글로벌로 진출하기 위한 기반이 상당히 부족했거든요. 합병하면서 기반을 조금 더 강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물론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는데요. 티빙의 2대 주주인 KT가 손익을 따져가며 신중하게 검토하느라 결정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회사의 주요 사안을 결정할 수 있는 주요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판단의 근거들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결정을 못하는 것이지 반대를 위한 반대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합병한 회사의 지분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2대 주주에서 다음 대 주주나 다다음 대 주주로 바뀔 수도 있고, 또 합병을 했을 때 주주 가치, 주식 가치를 지킬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의문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고민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KT가 KT 의사와는 무관하게 기업 결합 신고에 들어갔고 합병을 전제로 한 길을 이미 가고 있다라고 밝힌 만큼 사실 티빙과 웨이브는 합병을 위한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말 웨이브와 티빙의 대주주인 SK스퀘어, CJ E&M이 1,500억 원과 1,000억 원을 각각 전환사채 형태로 웨이브에 투자했는데요. 이건 웨이브가 돈을 갚지 못하거나 전환사채 조건에 따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돌려받게 되는 거라서요. 둘은 웨이브를 운영하는 협력관계로서의 본격 시작을 알린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넘어야 할 큰 산인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하는데요. CJ E&M, 티빙의 임직원들을 웨이브의 임원으로 보낸다는 중요한 결정도 포함됐었는데 독과점 등 부작용을 염려하던 공정위가 검토 끝에 최종 허가하면서 사실상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실제로 공정위 허가가 나자 두 기업은 통합 OTT를 준비하겠습니다 발표했고요. 웨이브와 티빙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이용권도 바로 출시했습니다. 이로써 OTT 합병을 위한 준비는 모두 끝났고요. 현재로선 아직 고심 중인 KT의 마지막 결정만 남은 상황입니다. KT의 동의가 없으면은 완전한 합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KT도 조만간 동의를 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는 것은 국내 OTT가 살아있어야 이런 우려들도 의미가 있는 것인데, 지금처럼 여러 사업자들이 경쟁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지속 가능성을 획득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동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거지? 헷갈리는데? 일단 앞서 말한 더블 이용권은요, 기존의 티빙과 웨이브를 동시에 그냥 조금 더 싸게 볼 수 있는 이용권입니다. 그러니까 정식 합병을 앞두고 임시 이용권 같은 걸 내놓은 건데요. 만약 합병이 되면 OTT도 하나로 합쳐질 가능성이 높아서 새로운 요금제가 나올 전망입니다. 통합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전 단계니까 지금은 결합 상품을 제시를 하면서 당분간 가고, 앱이 통합된다면은 결합 상품을 계속 지속하지는 않겠죠. 근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기술적인 게 다 제공이 되려면. 그럼 지금 구독하고 있는 요금제는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공정위가 일단 모든 요금을 동결하라는 조건을 내걸어서요. 티빙의 한국 프로야구 모바일 독점 중계권이 끝나는 내년 말까지는 구독 요금에 변화가 없을 거고요. 또 그 안에 합병이 이루어져서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더라도 지금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도 내걸었다고 해요. 만약 합병된다면 넷플릭스, 쿠팡플레이, 그리고 티빙 웨이브가 새로운 3강 구도를 이루게 되는 국내 OTT 시장, 진짜 찐찐찐 막 합병까지는 이제 주주총회를 통한 최종 승인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앞으로 OTT 시장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전 세계적으로 높은 인기를 자랑하는 샤넬,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에르메스, 루이비통과 함께 에루샤라 불리며 3대 고가 브랜드 중 하나로 꼽히고요. 샤넬이 입점했느냐 아니냐, 그게 백화점의 위상을 가르는 기준이 될 만큼 존재감 있는 브랜드인데요. 하지만 요즘은 그 인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일단 실적에서 그 분위기가 드러나는데요. 샤넬의 지난해 매출은 187억 달러로 4.3% 줄었고 영업이익은 45억 달러로 30%나 감소했습니다. 순이익도 28%나 줄었고요. 수년간 꾸준히 이익이 증가해왔던 흐름과 비교하면 분위기가 확 달라졌죠. 특히 매출과 이익이 동시에 줄어든 건 코로나19로 매장을 닫았던 2020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실적 하락의 원인으로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요. 우선 경기 위축 등으로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 매출이 크게 줄었고요. 또 잇따른 가격 인상의 반작용이란 분석도 많습니다.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소비자들이 지불할 만큼의 여지가 있어야지 계속 인상폭을 크게 하면서 빈도가 많게 인상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소비자들이 구매할 만한 유인들이 없거나 구매할 여력들이 거기에 닿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지는 거죠. 샤넬은 지난 2021년과 2022년에도 각각 4차례씩 가격을 올리는 등 한 해에도 여러 번 가격을 인상하는 브랜드로 유명한데요. 특히 샤넬은 글로벌 고가 브랜드 평균보다 더 가파르게 가격을 인상해서요. 가장 인기 있는 클래식 플랫백은 2019년 이후 가격을 100% 넘게 올렸는데 이는 고가품 평균 인상률인 50%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죠. 여기에 장인 정신 등 고가품 본연의 가치에 의문을 갖는 소비자들이 점차 늘고 있다는 점도 실적 하락의 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50% of the price is paid for its logo. 이런 분위기는 국내 시장에서도 감지되는 게 샤넬 코리아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1% 감소했고 2023년 영업이익도 전년보다 34% 줄었는데요. 요새 오픈런처럼 대중의 눈길을 끌만한 일이 없자 대신 광고나 홍보 등 마케팅 비용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중고시장에서도 샤넬의 지난해 거래액은 전년보다 10% 줄 만큼 인기가 주춤하고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샤넬이 최근 또 한 차례 가격을 인상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국내에선 올해 들어서만 3번째 인상인데요. 특히 인기 있는 모델들의 가격은 100만 원 넘게 올리면서 일부 제품들은 2천만 원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계속된 가격 인상에 피로감을 느끼는 소비자들도 계속 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차 한 대 값이네. 대체 어디까지 올리려고? 저 돈이면 여행이 몇 번이고 마라탕이 몇 그릇이야. 2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지 이젠 모르겠음. 샤넬 코리아는 이런 가격 인상이 국가와 지역 간 가격 차이를 줄이기 위한 회사 정책이라는 입장이지만 이렇게 대중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감수하면서까지 샤넬이 가격 인상에 진심인 이유는 사실 따로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결국에는 여기는 브랜드 싸움이야. 명성인 거죠. 이걸 얼마나 고급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사고 싶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을 높이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고가품 업계는 제품이 비쌀수록 수요가 늘어나는 이른바 배블론 효과가 작용하기 때문에 희소성과 배타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란 거고요. 또 가격을 크게 올려서 브랜드 진입 장벽을 아예 높이려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고가도 어중간한 고가가 아니라 초고가로 간다라는 것은 브랜드에게 상당히 이제 범접하기 힘든 톱 프리미엄 이미지를 주겠다라는 거. 그게 이제 가격으로 가능하니까. 보통 고가품 브랜드의 진짜 실적을 좌우하는 건 일반 고객보다 이른바 큰 손이라 불리는 VIP들이라고 하는데요. 한 백화점에 따르면 최소 연간 2천만 원 이상을 쓰는 1%의 VIP의 매출 비중이 고가품 브랜드 간 전체 매출의 40%를 차지한다는 통계도 있어요. 실제로 루이비통과 디올 등을 보유한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는 그렇게 수많은 고가품 브랜드를 거느리고도 최근 초고가 정책을 고수하는 에르메스의 시가총액 1위를 한때 내주기도 한 걸 보면요. 샤넬 역시 경기 침체로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초고가 전략으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거로 보인다는 거죠. 명품 업체의 타겟팅은 니치 마켓일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 소득이 되지 않는 이상 이 부품을 지속적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 샤넬도 VIP 대상 공간을 증설하거나 해외 패션쇼 초청 등 하이엔드 마케팅에 공을 들이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비쌀수록 잘 팔린다는 공식이 슬슬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시각도 존재해요. 인간과는 어떤 접촉 점점 약해지고 그러면 결국은 미래사회에서는 남들에게 보여주는 가격, 내가 범접할 수 없는 가격으로 남들에게 쇼잉하는 그런 심리는 점점 약해질 것 같고 가격 인상이라는 오래된 전략에도 그동안 수요를 유지해온 고가품 시장, 오랜 시간 쌓아온 고가품 브랜드의 전략은 앞으로도 계속 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요즘 미국에서는 이 음료의 인기가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SNS에서 이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만 200만 건이 넘고요. 심지어는 커피보다도 더 인기라는데요. 이 음료의 정체는 바로 말차입니다. 아니 대체 말차가 얼마나 인기인 거야 싶은데 글로벌 말차 시장의 규모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는데요. 올해는 지난해보다 약 10% 넘게 성장할 전망이고요. 심지어는 말차 수요가 폭증하면서 미국에서는 말차 품귀 현상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Well, there's a shortage brewing in the hottest tea trend on the market right now. 이거 정말일까요?
궁금해진 크랩이 현지 교민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말차 되게 유명한 카페에서 알바하고 있어요. LA에 있는 20대, 30대 여자들이 놀러 가면 말차를 마시는 게 당연한 코스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 특히나 또 말차 열풍이 더 심해지면서 어디 카페에 가도 사람들이 막 한두 시간 이상 줄을 서서라도 마실 정도로 말차에 대한 인기가 진짜 크다고 많이 실감하고 있어요. 근데 말차 음료 사실 예전부터 있었던 메뉴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열풍이 불게 된 걸까요? 한국에서도 되게 좀 헬시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잖아요. 그것처럼 미국도 되게 건강을 많이 생각해서 그래서 연령대 상관없이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말차는 진하고 곱게 우러난 초록빛과 너무 달지 않으면서도 은은하게 감도는 쌉싸름한 맛이 특징인데요. 그래서 마시기만 해도 건강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또 헤일리 비버, 젠데이아 등 해외 셀럽들이 즐기는 말차 레시피를 따라하는 디토 소비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말차를 소비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는 분위기인데요. 자신만의 최애 말차 조합을 찾는 재미도 쏠쏠하다고 합니다. 미국 애들이 그 파스텔 톤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스타벅스에 라벤더 폼이 있어요. 그래서 말차 라떼에 라벤더빛 콜드 폼을 얹으면 그 조합이 진짜 이쁘거든요. 근데 맛도 진짜 너무 맛있어서 제 최애 음료예요. 때로는 커피를 대신할 수 있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기도 한다는데요. 말차라는 성분 자체가 되게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원래 뭐 라떼 마시는 사람이었다면 이제 말차 먹어볼까? 이런 식으로 요즘에는 커피를 찾는 사람보다는 말차를 일상의 기본 카페인으로 섭취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한 아름다움과 힙한 일상을 추구하는 미국 젠지 세대의 트렌드와 딱 맞아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말차가 건강에도 좋다는 말, 이거 정말일까요? 이 녹차나 말차에 있는 카페인은 대아닌이라는 그 성분이 있어요. 커피 자체와 반순 비교한다고 하면 차는 카페인을 몸 안에 축적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게끔 하되 카페인이 가지고 있는 효능은 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말차에도 카페인은 있는데 이게 커피와는 달라서요. 카페인은 배출해주고 그 안에 태아닌 성분은 항스트레스 효과도 있다고 해요. 이쯤에서 생기는 궁금증. 아니 말차랑 녹차 이거 같은 거 아닌가 싶은데요. 알고 보니 이 둘 분명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녹차는 찻잎 그 자체를 체업을 해서 잎 자체를 말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말차는 그렇게 생산된 제품을 가루를 내서 격불이라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마시는 형태거든요. 말차는 녹차보다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이 최대 10배 이상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말차가 녹차보다 더 인기를 끄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고 해요. 말차가 녹차에서 이제 물에 우려나오지 않는 것까지 다 섭취가 가능하니까 영양학적으로도 훨씬 더 좋은 제품이다라는 인식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인기가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핫한 음료는 SNS에 사진 찍어서 올려야 제맛이잖아요. 사진이나 영상에서 말차의 색깔이 짙고 쨍한 초록색일수록 더 돋보여서요. 최고급 일본산 말차를 선호하는 소비자들도 많다고 해요. 일본에서 구입한 말차를 쓰면 더 맛있다라는 그 개념이 생겨서 실제로 숄테 말차가 이제 부족한 상태가 왔는데 예전에 비해서 그 일본 말차 가루를 구입을 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들었어요. 사실 이런 말차 열풍은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올해 봄 선보인 말차 음료들이 큰 인기를 끌었고요. 이에 질세라 제과 업체들도 말차 신제품을 앞다퉈 선보였고요. 제품 출시 20일 만에 1차 생산 물량이 동나기도 할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말차 열풍이 심상치 않아요. 예전부터 꾸준히 수요가 있었던 만큼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말차 열풍. 과연 말차는 커피에 이어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현대인의 필수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귀여운 애 옆에 귀여운 애, 또 그 옆에 귀여운 애. 이 캐릭터들 어디서든 한 번쯤 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아 뭐야, 그냥 어린애들이나 좋아하는 캐릭터들 아니야? 싶을 수 있지만요. 이거 진짜 이렇게 한교동 월드에 오니까 너무 지금 기분이 좋고요. 이 기분을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교동은 침착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캐릭터에 푹 빠지다 못해 캐릭터에 자아를 입히는 사람도 덜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 많은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곳, 바로 산리오입니다.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는 산리오. 대체 비결이 뭔가 싶은데 그 중심엔 낙하산 CEO가 있다고 합니다.
캐릭터에 대해 잘 몰라도 이 고양이 캐릭터 헬로키티는 잘 알잖아요. 헬로키티는 1974년에 처음 등장한 후 산리오 전체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했고요. 일본은 물론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었고 2000년대 들어서는 미국과 유럽 진출에도 성공하며 Y2K 선봉자가 됐죠. 헬로키티 25주년인 1999년에는 매출 1,500억엔, 한화로 약 1조 4천억 원을 달성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포켓몬스터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익을 올리는 산리오의 대표 캐릭터이자 개국공신이 됐는데요. 이렇게 캐릭터 사업으로 잘 나가던 산리오였지만 산리오도 코로나19 영향을 피하지 못하면서 당시 영업이익이 급감했었는데요. 사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이제 판매 부진이 좀 많이 나왔었고 중국 위안화 가치 하락 그리고 소비 심리 악화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해외 라이선스 수익이 대폭 좀 감소를 했다. 굉장히 사업 구조 전반적으로 문제가 좀 많이 커졌다. 안 그래도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있었는데 코로나와 여러 요인들까지 겹치며 산리오는 사상 최대 위기를 겪었는데요. 여기서 산리오를 구원할 낙하산이 떨어집니다. 2020년 창업자 츠지 신타로가 손자인 츠지 토모쿠니에게 CEO 자리를 물려준 건데요. 산리오의 사장 교체는 1960년 창사 이후 처음이었고요. 88년생, 이제 갓 30을 넘긴 어린 손자가 CEO가 됐다? 기업가들 사이에서도 빅뉴스였죠. 일본 도쿄 증권거래소 상장사 중에서도 이제 최연소 CEO로 기록될 만큼 굉장히 좀 파격적인 세대 교체였다 볼 수 있습니다. 젊은 CEO다 보니까 리더십 부족이 좀 있지 않겠나라는 좀 우려의 목소리라든지 세대 교체나 뭐 브랜드 마케팅 변화 뭐 이런 거에 있어서도 의구심이 좀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그런데 이 손자 CEO가 회사 경영권을 잡고부터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영업이익은 올 1분기 기준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518억엔, 우리 돈 4,920억 원을 훌쩍 넘기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라이선스 사업 부문은 30%, 해외 매출도 40% 각각 증가하면서 급격한 성장세를 보인 겁니다. 단 5년 만에요. 아니 꺼져가던 산리오를 대체 어떻게 살린 걸까요? 토모쿠니 츠지가 CEO 자리에 오른 뒤 본격 산리오의 대대적인 변화가 불어왔는데요. 역시 MG는 다른 걸까요? 츠지 CEO가 기업의 키를 잡은 뒤 첫째로 한 일, 바로 산리오의 주축 멤버이자 개국공신 헬로키티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캐릭터도 하나의 콘텐츠다 보니까 라이프 사이클이 존재해서 지속적인 리뉴얼 그리고 미디어 노출 이런 게 없으면은 굉장히 단조로워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수요 감소, 매출 감소의 직격탄으로 좀 이어지고 새롭게 라이선스를 계약을 할 때 헬로키티 말고는 다른 뭐 쓸만한 재료가 없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츠지 CEO 또한 헬로키티의 인지도를 낮추는 게 아닌 다른 캐릭터의 인지도도 함께 높이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고요. 키티의 빈자리는 한교동, 크로미, 시나모롤 등 다양한 캐릭터들이 채워줬는데요. 실제로 산리오에서 진행한 올해 인기 투표를 보면요. 나라별로 선호하는 캐릭터가 모두 다른 게 확연히 드러나기도 하고요. 종합순위를 보면 1위는 폼폼프린, 2위는 시나모롤, 3위는 포차코인데요. 키티는 간신히 5위의 문턱에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캐릭터에 공을 들인 결과 키티 하나에 좌지우지 되던 수익을 다각화할 수 있었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귀여운 것만 할 줄 알았던 산리오는 다른 캐릭터들에게도 서사를 입히는데요. 특히 게으른 계란이라는 뜻의 구데타마는 매사가 귀찮고 무기력한 캐릭터인데 구데타마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힘든 현실을 반영하고 있어서요.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기도 하며 위로가 되어준다고 합니다. 이 산리오는 귀여운 캐릭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정서적인 연결 그리고 이제 캐릭터의 세계관을 좀 구축을 해서 차별화 전략을 좀 펼치고 있는데 캐릭터의 세세한 성격을 좀 부여해서 정체성과 각 타겟층에 맞는 팬덤을 좀 유도하고 있다. 캐릭터의 세계관을 입혀 한 캐릭터에 제대로 푹 빠지도록 해서요. 내 캐릭터가 최고야 하면서 다른 캐릭터들을 장난식으로 견제하는 팬들도 종종 있기도 한데요. 각 캐릭터의 팬덤을 확실히 구축한 산리오는 지금까지 약 450종 이상의 캐릭터를 출시했는데요. 각기 특성도 매력도 모두 다르다 보니 캐릭터 IP를 주로 하는 기업에 빼놓을 수 없는 협업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복수의 캐릭터를 동시에 마케팅하는 전략이다. 캐릭터 자체로만 보자면 굉장히 좀 디자인이나 톤이나 색채 이런 것들이 부드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업종들과 조화가 좀 뛰어나다. 그러니까 로고를 과도하게 좀 내세우지 않기 때문에 복가품이라든지 아니면 문구, 완구 이런 것들이랑도 조화가 잘 이루어져서 콜라보하기 조금 쉽다라는 점이 경쟁력이죠. 요즘 산리오 캐릭터 정말 안 보이는 곳이 없잖아요. 항공사, 편의점, 심지어 아이돌 등과 협업했고요. 아예 놀이공원에선 산리오 캐릭터들을 주제로 한 대규모 꽃축제를 개최하기도 합니다. 특히 캐릭터가 워낙 많다 보니까 K리그와 협업했을 때도 각 캐릭터를 26개 구단 특성에 맞게 하나씩 매치할 수 있었죠.
지금이야 이런 협업으로 우리와 더 친숙하게 된 캐릭터들이지만 사실 원래부터 다른 기업과의 협업이 익숙한 기업은 아니었습니다. 캐릭터 IP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체다 보니 당사의 캐릭터 이미지와 품질을 보호하기 위해 다소 엄격하게 브랜드를 통제했었거든요. 타사와 협업한다고 해도 조건을 까다롭게 세우기도 하며 다소 보수적이었는데요. 트지 CEO가 선임된 이후 조직 문화에도 변화가 생겼고 다양한 캐릭터 구축과 공격적인 콜라보 진행 등 본격 산리오 심폐소생에 나선 겁니다. 그 결과 산리오의 올해 연간 실적 전망치를 보면요. 순이익의 경우 지난해 대비 23% 증가한 약 3,990억 원으로 2022년 흑자 전환 이후 3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하늘에서 쉽게 뚝 떨어진 것 같았던 낙하산 CEO가 실은 실적 악화로 수직 낙하하는 산리오를 구해준 셈이 됐는데요. 지금은 다시 귀여운 캐릭터들을 등에 업고 승승장구 중인 산리오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도 많다고 합니다. 캐릭터 라이센스 사업에 의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존에서 조금 벗어나서 영화, 게임, 교육, 다양한 컨텐츠에 좀 도전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수익 구조 자체는 여전히 오프라인 매장에서 나오는 매출 중심이기 때문에 디지털 채널 기반의 수익 다변화 이런 것들도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는 맛, 또 팬덤을 형성해 즐기는 맛이 가득한 산리오 캐릭터들. 혹시 산리오 캐릭터들 중 여러분의 원픽은 무엇인가요?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역시 귀여운 게 최고야. 지난 6월 15일 스포츠 팬이라면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있었죠. 쿠팡플레이에서 스포츠 경기 전용 요금제인 스포츠 패스를 출시한 건데요. 2025-2026 시즌부터 중계하는 프리미어리그 등 주요 축구리그 경기는 물론 NBA, NFL, F1까지 다양한 경기를 볼 수 있고요. 주요 경기 4K 화질 제공, 생중계 채팅, 멀티뷰, 다시 보기 기능뿐만 아니라 쿠팡플레이 시리즈 티켓 선예매 같은 스포츠 패스 전용 혜택도 준다고 해요. 스포츠 팬들이라면 모두 좋아할 만한 서비스인 것 같은데 의외로 이용자들의 반응은 갈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논쟁거리, 바로 요금입니다. 스포츠 패스의 가격은 월 9,900원. 그렇지만 이 가격은 와우 회원 기준이고요. 와우 멤버십이 월 7,890원인 걸 고려하면 매달 17,790원씩 나가는 셈입니다. 올해 8월에 쿠팡 일반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 패스 요금제도 출시되지만 이 역시 16,600원으로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기존에는 와우 멤버십 비용만 나갔던 걸 생각하면 가격 인상폭도 2배 이상. 소비자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부담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어요. 여기에 좋아하는 스포츠 종목에 따라 더 불만을 갖는 경우도 있는데요. 골프, 레이싱 등 한두 종목만 챙겨보는 팬들은 다른 경기를 볼 것도 아닌데 이 돈을 다 내야 하나 싶은 거죠. 스포츠 콘텐츠는 F1 콘텐츠 가끔 시청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콘텐츠를 그렇게 막 깊게 이용하는 유저가 아닌 입장에서는 F1 경기 하나를 위해서 이 쿠팡 스포츠 패스를 추가로 구독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여러 리그가 존재하는 축구 종목 팬인 경우 프리미어 리그는 쿠팡 플레이에서 볼 수 있지만 몇몇 리그는 다른 OTT에서밖에 볼 수 없거든요. 결국 좋아하는 경기를 다 보려면 다른 서비스도 결제해야 하니 비용이 더 부담된다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반면 이 정도 가격이면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있어요. 해외 스포츠 스트리밍 서비스와 비교하면 쿠팡 플레이 스포츠 패스는 오히려 가성비 상품에 가깝다는 건데요. 해외 주요 스포츠 스트리밍 서비스 가격을 보면 베이직 상품도 10,000원이 넘고요. 스포츠 패스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금제는 적어도 20,000원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축구 리그 4개랑 거기에 더해서 뭐 NBA랑 NFL이랑 F1까지 다 볼 수 있다는 거 생각하면은 이것도 그냥 딱 적당하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논쟁거리는 독점 문제예요. 쿠팡 플레이는 올해 하반기부터 프리미어리그, NBA 등 인기 스포츠 경기를 국내 독점 중계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안 그래도 갖고 있는 중계권이 많았는데 공격적인 콘텐츠 유치까지 더해져서 몇몇 종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스포츠 경기를 쿠팡 플레이를 통해서만 볼 수 있게 됐어요. 쿠팡 플레이의 이런 행보가 결국에는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거란 우려도 있었는데요. 이번 스포츠 패스 출시로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얘기가 나와요. 계속해서 중계권을 독점하는 방식의 경쟁이 나중에 점점 소비자에게 가격 인상으로 전가될 확률들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만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독점 때문에 서비스 가격이 오르면 돈 없는 사람들은 스포츠를 보기가 점점 어려워질 거라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작년 실시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조사 결과를 보면 스포츠 스트리밍 유료화가 정보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것에 85.1%, 저소득층이나 경제적 어려움 경험 계층의 스포츠 서비스 이용이 어렵다는 것에 94.1%의 응답자가 동의했어요. 스포츠 콘텐츠의 유료화 및 가격 인상이 시청자의 불이익으로 돌아올 거란 걱정이 이미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거죠. 그러면 독점 못하게 잘 막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기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중계권이 비싸도 너무 비싸서 이걸 살 수 있는 방송사나 기업이 별로 없단 거예요. 이번에 쿠팡이 계약한 프리미어리그만 해도 중계권이 연간 약 700억 원, 100만 명의 쿠팡 플레이를 구독해도 월 7만 원은 돼야 겨우 본전이거든요. 실제로 이전까지 프리미어리그
중계권을 갖고 있던 스포티비의 경우 2021년부터 완전 자본 잠식 단계에 들어간 상태예요. 구독료만으로는 중계권료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죠. 반대로 여러 계열사가 함께 묶여있는 쿠팡플레이가 스포츠에 공을 들일 수 있는 건 쿠팡플레이 이용자가 증가할수록 쿠팡 자체를 이용하는 사람도 늘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비용이 많이 들지만 소비자가 쿠팡에 익숙해지게 하는 전략인 거예요. 드라마 같은 경우에 리미티드 시리즈를 보고 나면 구독을 끊을 유인이 생기는 거죠. 근데 스포츠 콘텐츠 같은 경우는 시즌의 기간이 굉장히 길고 다른 곳에서 이 콘텐츠를 볼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멤버십을 유지해야 될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생기고 그러면 쿠팡 전체에 대한 인지도 높이면서 계속 서비스 자체도 안정적으로 굴러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스포츠의 가치가 점점 더 높아지는 세계적인 흐름 속 쿠팡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스포츠 콘텐츠를 공격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쿠팡. 스포츠 패스의 등장으로 국내 스포츠 스트리밍 업계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